요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어느새 5월의 첫날이 됐습니다. 벌써 5월인가 싶기도 한데요. 5월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기념할 날들이 참 많죠. 5월의 첫날인 오늘은 메이데이, 세계 노동자들을 위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1890년 5월 1일 메이데이가 처음 시작된 이후 미국과 캐나다는 9월, 뉴질랜드에서는 10월, 일본은 11월 23일 이렇게 각기 다른 날짜의 노동절을 지정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날인데 오늘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세상의 크고 작은 자리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이탈리아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베네치아가 세계 최초로 도시 입장료를 도입한 이후 현지 반응은 어떤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CCS, 즉 탄소 포집 저장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떤 면에서 경제성이 있는지, 이 기술에 도전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지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 수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9년에도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면서 증액을 압박했었습니다. 중국 해경선이 어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근처에서 벌어졌는데요. 필리핀 해경선 한 척이 파손됐습니다.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어서 많은 필리핀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2012년에 점유한 이후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과 자주 충돌을 빚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헤라트주 구자라 지역에 있는 한 이슬람교 사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밤 한 시아파 모스크 기도 시간에 괴한들이 침입해 신도들에게 총격을 가했는데요. 총격범들의 신원이나 배후로 추정되는 조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프간에선 순위파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와 관련된 조직들이 소수 집단인 시아파 모스크를 자주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총격이 발생한 헤라트도 시아파 신도가 많은 곳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한 주택에서 경찰과 범죄 용의자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 등 4명이 숨졌습니다.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영장 집행을 위해 출동한 경찰과 법 집행관 등에게 용의자가 총격을 가했는데요. 용의자 1명은 사망했고 2명은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들어 경찰을 향한 총격 사건 중에 가장 피해가 컸는데요. 작년에 미국에서 근무 중에 총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찰이 모두 378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올림픽 기간 중에 자폭 테러를 감행하려던 10대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소녀는 텔레그램 채널에 순교자로 죽기 위해 폭발물 벨트를 만들겠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소년의 집에선 지하드 관련 서적과 IS에 대한 충성 서한이 발견됐습니다.
소녀는 올림픽 기간 라드팡스 지구에서 소총과 폭발물 벨트를 이용한 공격을 계획했다라고 진술했는데요. 르몽드는 이번 사건이 올림픽을 직접 겨냥한 최초의 테러 계획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이번에는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돈을 안 낼 거면 알아서 해라.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예. 타임지랑 인터뷰를 하면서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줘야 되느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집권하면 이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는 걸 압박해서 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 이걸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여겨지는데요. 네. 주한미군을 그럼 철수할 것이냐라고 타임지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에 4만 명의 군대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못을 박진 않았습니다. 네. 당장 철군을 하겠다고. 근데 4만 명이 아니거든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가 28,500명인데 이걸 네. 지금 잘못 항상 숫자를 좀 잘못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이번에도 그랬고요. 재임 시절에 이 한국이 4만 명의 병력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협상을 해서 수십억 달러를 내도록 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떠난 지금은 아마 거의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거다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통해서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았던 이전 수준으로 훨씬 더 낮출 수 있었다라는 또 잘못된 얘기까지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금 한 6배, 5배 내라라고 증액했다가 이게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야 이게 매듭이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도요. 첫 해인 2019년에 13.9%를 증액하고 2025년까지는 매년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서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무것도 안 낸다라는 얘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그들이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지금 체결되는 협정이 내년 말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랑 방위비 협상 준비를 좀 서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네. 이전 합의까지 다 바꾸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 좀 못을 박아놓자라는 의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 아무리 못을 박아도 또 그걸 다 뽑아내고 또 다시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네.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2019년에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으로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좀 줄이려는 걸 제도적으로 막았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왔었는데 제가 돈을 안 낼 거면 알아서 해라라는 얘기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우리만 돈 내라는 게 아니죠. 나토도 방위비 늘려라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결국 같은 맥락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숫자가 이렇게 틀려버리면 네. 처음 얘기할 때 네. 그럼 이 신뢰감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요 숫자부터 정확하게 좀 네. 알고 말씀을 하셔야 그런데 된다. 이걸 언론이 지적을 해서 네. 만약에 정정 보도도 하지 않지만 네, 네. 반론으로 이제 정정 보도를 한다고 해도 네. 유권자들은 그거 왜 요만하게 나오잖아요. 정정 그렇죠. 보도는 그렇죠. 전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아마도 트럼프 지지층은 거의 아무것도 안 냈다라는 거에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단결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네, 이걸 지금 컬럼비아 인용하셨어요? 네. 대학에서 지금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네.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시위대가 한 주장입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까지 학교 측이 잔디밭에 설치되어 있는 시위 텐트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그 학생들에게 정학 처분을 내리겠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위대가 물러난 게 아니라 와 이건 혐오스러운 겁주기 전술 아니냐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관련한 사업을 매각하고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위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에 대해 사면해라라는 이 세 가지 요구를 들어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텐트 농성 계속하겠다라고 맞섰습니다. 갈등의 골이 점점 그렇습니다. 깊어지네요. 그러니까 학교가 정학 처분을 실제로 내리기 시작을 오. 했어요. 그랬더니 분노한 학생들이
학생들이 해밀턴 홀에 들어가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이 좀 의미가 있는 게 베트남전 반대 운동 때도 시위대가 점거를 했던 곳이었어요. 네. 지금 시위대는 60여 명의 학생들이 이 건물 안에 있다라면서 단결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해방 이런 구호를 내걸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사태가 악화되니까 학교 측이 지난달 30일부터 이제 교내 출입을 교내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 필수 인력을 제공하는 교직원으로 제한을 해버렸고요. 경찰이 오긴 왔는데 교문 앞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만 들어가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요. 백악관이 점거 시위는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다. 잘못된 접근법이다. 네. 평화적으로 시위해라라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시위 진압을 위해서 대통령 직권으로 주 방위군을 캠퍼스에 투입할 계획은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한편 콜롬비아대가 규칙을 위반한 시위대 때문에 지금 대학 업무가 방해를 굉장히 받고 있다. 건물을 점거한 학생들은 퇴학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시위 텐트 철거 문제 때문에 지금 학교 측과 시위대가 맞서고 있는데 이 갈등의 건물 점거를 계기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네. 있는 콜롬비아대 이 시위 현장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모든 길은 대선으로 통한다. 네, 무슨 정책을 내놔도 사실 이면을 들어보면 지금 미국이 대선 다 때문에 대선 얘기인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불법으로 유지하고 있는 마리화나를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약 단속국이 이 마리화나를 조만간에 기존의 등급보다 덜 위험한 약물로 분류하기로 했고 이 결정을 백악관에 제출한다는 건데요. 네. 그동안 마리화나를 남용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의료용으로도 허용되지 않아서 가장 위험한 마약 등급인 스케줄 1으로 분류를 해놨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스케줄 3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건데요. 스케줄 1에 들어가는 마약류를 보면 마리아나, 엑스터시, 헤로인 같이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스케줄 2에는 지금 과도한 복용으로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 몰핀, 옥시코돈 등이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스케줄 3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스테로이드, 테스토스테론, 케타민 이렇게 처방을 받으면 복용이 가능한 약물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스케줄 3라고 해도 여전히 규제 약물에는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복용을 해야 되고 이걸 어기면 연방 당국으로부터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이긴 한 건데요. 네. 앞으로 백악관이 이 개선안을 검토한 뒤에 변경하는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선을 앞두고 네. 뭐 젊은 층이라든지 흑인, 히스패닉 이런 소수 인종을 노린 정책이다. 네.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하고 민주당 진영은 그동안 마리화나 사용 때문에 과도하게 소수인종과 젊은 층이 처벌을 받았다. 그래서 평생 전과를 안고 살면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정책을 내놓아서 대선에서 이 뭐 소수인종이라든가 젊은 층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90년대까지는 이 대마가 엑스터시 등과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이라는 인식이 높았어요. 그런데 네. 최근에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대마가 사람의 정신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치매나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칸나비디올이란 성분도 들어있다.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나 알코올보다 중독성은 낮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인식이 좀 안 좋은 인식이 완화가 되면서 네. 캘리포니아주가 민주당 성향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네. 96년에 처음으로 마리화나의 의료용 사용을 합법화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3년에 연방 차원에서 불법인 마리화나에 대해서 각 주의 법률을 따라라 라면서 사실상 마리화나 합법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개 주 중에 41개 주가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한 상태인데요. 네. 많이 완화가 됐죠. 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는 마약 복용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마리화나가 다른 마약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관문 약물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한번 여기에 들어가면 다른 시작점. 약물로 또 들어가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예 여기부터 막아야
된다는 게 그런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해도 다 이제 대선과 연관이.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공존이냐 싸움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요.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랑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AI는 앞으로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자사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됐고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오픈AI의 AI 모델을 뉴스를 제작한다던가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양측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오픈AI 입장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130년 이상 축적을 해왔던 고품질 데이터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AI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유리해졌죠. 그러죠. 그리고 챗GPT가 정치나 사회 관련 질문을 받을 때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게 됐어요. 당연히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에 일정액의 데이터 사용료를 준다고 합니다. 다만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앞서서 AP통신이라든가 독일의 악셀 슈프링어 같은 그 언론 매체랑 이런 공급 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데 네. 최소 우리 돈으로 13억 7,900만 원에서 최대 68억 9,500만 원 정도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준해서 지금 계약이 체결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애플 같은 다른 회사가 언론사에도 이런 그 콘텐츠 사용료를 주는데 네. 이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 이번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네. 미국 뉴욕 타임스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거예요. 저작권 얘기 그렇습니다. 많았었거든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는 공존하겠다는 건데 네. 뉴욕 타임스는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말에 뉴욕 타임스가 오픈 AI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 기사를 멋대로 가져가서 AI 학습에 이용했다라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뉴욕타임스도 뉴스 사용료 지급 협상을 오픈 AI랑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결렬됐는데 그 적정한 사용료가 얼마냐 요걸 두고 견해차가 컸다고 그렇겠죠. 합니다.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자사의 데이터 활용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라면서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사용료 안 주고 자사 데이터를 갖다 쓰는 걸 방치하면 우리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AI 챗봇에 질문하는 것으로만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네. 뉴욕타임스 기사를 누가 보겠냐라는 게 이제 이들의 입장인데요. 그래서 테크 업계에서는 이 파이낸셜 타임스, 뉴욕타임스가 상반된 선택을 했는데 이게 AI를 대하는 두 시각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언론계가 어차피 발전을 막을 수 없다면 공존해야 된다. 아니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뉘어 있다는 건데 하지만 전망은 언론계가 결국은 AI 개발자들과 협력을 할 것이다. 네. 이런 관측이 대부분이에요. 기술이 발달하면 항상 이런 고민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사실 CNN, 폭스 타임 같은 다른 유력한 언론사들과도 이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타임스가 네. 얼마나 버틸지. 그러니까요. 네, 네. 좀 관건이네요.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송 결과도 궁금하고요. 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사라진 푸시킨을 찾아라. 네, 러시아의 문호죠. 예, 푸시킨.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봄부터 알렉산드르 푸시킨을 비롯한 러시아 작가 책들이요. 유럽 도서관 서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배척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요. 네. 누군가가 이 책들을 훔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라트비아 국립도서관에서 3권이 없어졌고요. 네. 에스토니아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는 러시아 작가들의 책 8권. 이게 지금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스위스 제네바 대학,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뭐 독일 베를린 바이에른 주립도서관 이렇게 책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 네. 작년에 폴란드의 바르샤바 대학 도서관에서는 79권이나 한꺼번에 사라졌다고 해요. 대부분 푸시킨 생전 초판본 같은 희귀한 판본들이 사라진 건데요. 지금까지 유럽에서 최소 170건이 도난을 당했고요. 금전적 가치가 우리 돈으로 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있습니다. 희귀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일부 용의자가 체포는 됐습니다. 150건 넘는 고서가 이제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요. 네. 이제 책 도난이 이어지니까 작년 10월에 파리 대학언어 문명도서관에 러시아 서가 책임자분이 절도범이 그러면 이런 책을 노리고 오겠구나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일부러 기다려봤대요. 그랬더니 실제로 남성 2명이
대통령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도서관에 들어왔고요. 이 목록에 일치하는 책을 요청을 했었답니다. 딱 걸렸네요. 네. 그리고 다음날 밤에 아예 도서관에 침입을 했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국립도서관에도 다른 용의자들이 위조한 서류를 들고 수개월간이나 40차례 이상 드나들었던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왜 러시아 작가 책이 그런 표적이 되느냐. 러시아가 자국 작가들을 선전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학 애호가들의 과도한 애국심 아니면 러시아 당국 개입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고 보면 네, 많아요. 근데 음모론이라기보다 러시아가 이제 침공을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푸시킨 동상이 많았는데 많이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헤르손을 점령한 뒤에 다시 푸시킨의 대형 초상화를 거리에 내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푸시킨의 시를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난당한 책 일부를 보니까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쪽에서 경매로 나왔다는 거죠. 그중에 한 권이 4,5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도난 작전을 러시아 중앙에서 조직한 게 확실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반론도 있는데 이번 일로 수집가들이 러시아 작가의 귀한 책을 구하기 어려워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돈을 노린 사람들이 책을 훔쳐가는 것 같다 이런 주장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게 맞는 건지는 그러니까요. 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겠죠. 유로폴도 아직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분명히 그런 조직이 있는 거는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노리고 있어요. 자, 다음 키워드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게 예전 그 광고에서 통신사 광고였죠. 네, 맞아요. 여기서 꺼두셔도 좋은 건 휴대폰인데요. 뉴질랜드가 지난달 29일부터 2학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부모님들이 환영하시는 그렇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학교에 가면서 등교하면서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 속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이제 연락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그러면 학교 사무실을 통해서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학생에게 장애가 있다던가 특정한 교육을 위해서 휴대전화가 필요하면 학교가 승인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기면 학생에게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이것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고요. 근데 이제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을 여당인 국민당이 작년에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내놨던 공약이고요. 럭슨 총리도 취임 후에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우선순위에 올려놨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정부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가서 학업 성취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휴대전화처럼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다른 학생은 처음에는 휴대전화 못 쓰는 걸 난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적응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더 익숙해질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런 학생들. 또 그런 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두가 함께 하지 않으면 동참하기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휴대전화와 때문에 아이들과 부모님 간의 뭐 전쟁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그 해결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노래는 비지스의 노래 First of May 전해드립니다. When I was small and Christmas trees were tall, we used to laugh while others used to play. Don't ask me why, the time has passed us by. Someone else moved in from far away. Now we are tall and Christmas trees are small, and you don't ask the time of day, but you and I, our love will never die. But guess who cried? Come
yesterday. The apple tree that grew for you and me, I watched the apples falling one by one, and I recall the moment of them all, the day I kissed your cheek and you were gone. Now we are tall and Christmas trees are small, and you don't ask the time of da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특히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야당은 노동 기본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어난 562억 달러로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IT 품목의 합산 수출액은 올해 최고 증가율인 46.6%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현재 10일인 배우자, 즉 남성의 유급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인 KPS가 오늘 본격 시행된 가운데 신규 카드 발급 인원이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알뜰 교통카드 회원 중 약 82만 명이 KPS로 회원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름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정하기 위한 새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닷새간의 노동절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 노동절은 춘제와 국경절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연휴로 이 기간 소비 흐름은 중국 경제 전반을 엿볼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미국 내 반전 시위를 촉발시킨 뉴욕 칼럼비아 대학교에 뉴욕 경찰이 진입해 시위대 다수를 체포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이탈리아 로마의 이은정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 세계적으로 요즘 저희가 이제 소식 많이 전해드린 부분이 오버 투어리즘, 과잉 관광 문제인데요. 베네치아도 이 문제 때문에 도시 입장료 도입했다고요? 네, 최근 이탈리아는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 교민과 가이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인 관광객도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네. 오버 투어리즘 문제에 시달리던 베네치아시 당국은 세계 최초로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지난 25일 이탈리아 해방 기념일에 시행했습니다. 베네치아시는 이날 약 11만 3천 명이 시의 공식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방문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중 베네치아에 숙박하지 않고 당일 일정으로 방문한 관광객 1만 5,700명이
오히려 약 우리 돈 7,000원 상당의 도시 입장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 일정으로 방문할 때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 도시 입장료를 네. 그러면 앱으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입장료를 내는 방법은 사전에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5유로를 결제하면 네. QR코드가 발급됩니다. 네. 베네치아 산타루치아 기차역 앞에는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의 사각 안내판 기둥이 설치됐으며 검사원과 안내원, 경찰들이 여행객을 맞이했습니다. 입장료를 미리 내고 예매한 관광객은 이를 증명하는 QR코드를 지시하면 되고요. 네. 현장에서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입장료를 지급하고 QR코드를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베네치아시 당국은 기차역뿐 아니라 산마르코 광장과 주요 선착장 곳곳에 검사원을 배치해 무단 입장한 관광객에게 과태료 최소 50유로, 약 7만 원에서 최대 300유로, 약 45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입장료는 주말과 공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들어오는 당일 관광객에게 부과하고요. 네. 14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 관광 목적이 아닌 방문객과 거주인은 면제됩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사실 이탈리아 국민들도 다른 도시에 사는 분들도 베네치아 오실 때 도시 입장료 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첫날 우려했던과는 달리 큰 혼란 없이 비교적 질서 있게 운영됐지만 네. 베네치아 구시가지로 연결되는 도로 곳곳에 반대 시위 내 시위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도시 입장료는 위헌이다라는 티켓을 들고 도시 입장료가 자유이동 권리 제16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시민은 인터뷰를 통해 나는 밀라노에서 왔는데 베네치아를 구경하기 위해서 도시 입장료를 내야 한다면 반대로 베네치아 시민도 밀라노를 방문하면 똑같이 입장료를 내야 하지 않냐며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도 도시 입장료 5유로를 부과한다고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견해를 보이며 오히려 불법 숙박시설을 조사해서 서비스를 관리 또는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과 네. 버려진 빈집을 수리해서 저렴한 주택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러나 이번 입장료 징수는 단기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7월 중순까지 29일간 시행되는데요. 네. 시행 기간이 끝나면 성공 여부에 따라 일시적 도입이 될지 다른 도시까지 확장될 것인지에 관한 관심이 주목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한 가지 소식 더 준비하셨는데 이게 조금 황당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탈리아 정치인이 향수를 훔치다가 신고를 당했다고요? 네네. 네, 부정부패 사건 사고가 잦은 이탈리아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과 박탈감이 임기치 다른 요즘 이탈리아 의 황당한 절도 사건이 또 한 번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주인공은 민주당 소속 피에로 파시노 의원으로 그는 지난 4월 15일 공항 면사점에서 약 130유로, 우리 돈 20만 원 상당의 샤넬 여성 향수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 나오다가 네. 보안 요원에 의해 제지당했는데요. 그는 아내에게 선물하려고 향수를 집었는데 마침 핸드폰이 울려서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계산하는 것을 깜빡 잊었을 뿐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향수를 주머니에 넣을 당시에 네. 그는 핸드폰을 들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시노 의원은 보안 의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내가 누군지 모르냐. 네. 네, 그렇습니다. 통하지 않자 뒤늦게 사과하며 오해를 풀기 위해 들고 나온 향수를 포함 하나를 더 사겠다며 향수 2병 값을 지급하려고 했답니다. 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면세점 측에서 의하면 이 의원이 향수를 들고 나가다가 발각된 것이 이번이 벌써 3번째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면세점에서는 그를 요주 인물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터라 돈을 내겠다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 피에로 파시노 의원이 이탈리아에서 주요 요직을 거친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라면서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충격이 더 큰 이유입니다. 네. 피에로 커시노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진보 성향의 의견을 대변했었는데요. 그는 좌파 민주당 PD의 전 대표이자 외교통상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거쳐 또리노 시장까지 역임했으며 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EU 의원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지금까지 피에로 카시노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명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언론은 적지 않은 월급과 수입을 보장받는 이탈리아 정치 지도자가 100유로 남짓한 물건을 절도하려고 하는 황당한 행동에 대해 네. 대중들이 정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큰 원인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혐오라며 그렇죠. 잘못이 드러나도 거짓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인의 위선의 끝은 어디인가 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탈리아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셨겠습니다.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은정 통신원이었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에너지 이야기 나눌 텐데요. 지구촌에 대한 흥미롭고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주시는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시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환하게 네. 아쿠아 블루색 예, 감사합니다. 5월이 맞이했다는 걸 딱 몸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긴팔이어서 못 입을 줄 알았는데 예. 날씨가 다시 또 좀 선선해져가지고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네덜란드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뭐 기후 변화는 이제 다들 아시죠. 그렇죠. 예, 저희가 화석 연료 태우면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온실 효과를 가져오면서 기후를 네.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화석 연료를 네. 이제 줄이거나 안 쓰는 쪽으로 이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네. 얼마 전에 G7 국가들이 뭐 네. 2035년인가요? 뭐 해서까지 이제 뭐 석탄화력 발전소를 다 없애겠다. 뭐 이런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그래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 대체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각종 공장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 그렇죠. 이런 곳에서 이제 온실가스가 되게 많이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뭐 철강 산업, 석유화학 산업, 우리나라 주력 이게 산업들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뭔가를 연소시켜서 네, 그 열로 네. 뭘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냥 대기 중으로 날려보내면 온실가스가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산화탄소만 싹 모아가지고 네. 어디다가 저장을 하면 별 문제 없지 않을까? 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 우리도 뭐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용도로 쓰니까 실제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그 가스 중에서 네. 이산화탄소만 빼내면 기후 변화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예. 사람들이 이거 생각을 좋겠는데요. 예, 사람들 방법이 똑똑해요. 되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어려운 말로 탄소 포집 및 저장,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고 그래서 보통 영어 약자로 CCS. CCS. 예,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한 가지 더해서 그 이산화탄소를 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 않겠어? 네. 그러면은 이제 use, 뭐 UCG 이렇게 더 붙여가지고 네. CCUS라고도 이제 보통 부릅니다. CCS 좀 기억해 놔야 될 네, 것 같네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뭐 어려운 부분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골라내는 것은 현재 기술로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가능하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비용이나 이런 건 좀 들긴 하지만 네. 뭐 굴뚝에서 일단 별도의 시설을 갖춰가지고 네. 이산화탄소만 몇 가지 필터를 이렇게 쓰면 싹 뽑아낼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그럼 이산화탄소가 나올 텐데 네. 이걸 어디다 저장하지? 양이 적으면 양이 적으면 어디 뭐 탱크에 집어넣는다든지 네. 뭘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양이 수백만 톤 이런 단위니까 일반적인 저장 방식으로는 상당히 곤란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국가들이 고민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저장하고 뭔가 이제 많이 저장해야 되고 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눈에 잘 안 띄는 저 땅속 어디든가에다가 밀어넣어 버리면 그렇죠. 제일 좋지 않을까? 김치도 네. 땅 속에 묻으면 그렇죠. 오래 가고 맛있어지잖아요. 오래 가고 뭐 오래 그런 가고, 것처럼 네. 눈에도 안 띄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깊은 곳에 집어넣으면 분명히 집어넣을 때는 기체인데 네. 이게 이제 밑에 집어넣으면 압력이 세지 않습니까? 네. 이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액체화가 되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가 좋네요. 땅 속에서 뽑아낸 이 화석 연료를 다시 이산화탄소만 모아서 땅 속으로 묻으면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뭐 문제 없는 100% 솔루션은 그렇죠. 없죠.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사실 반면에 보면 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얌전하게 잘 있었는데 위에서 막 누르는 거잖아요. 뭐가 들어와가지고. 예. 그래서 그 지층이 탄탄해서 잘 버텨주면 괜찮은데 지층이 이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뭐 휘어진다든지 부러진다든지. 그건 지진이잖아요. 이러면 지진이죠. 예.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딱 부러지면 이제 단층이 발생하면서 지진이 이제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은 자 그러면 이게 뭐 그래 한 5, 60년 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00년이나 200년이나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슬금슬금 이산화탄소 위로 피어오르면 그거는 소용없지 않냐. 그것도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변화의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과연 이게 오랫동안 잘 저장할 수 있겠어? 라는 또 질문도 사실 생각해보면 타당한 질문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저는 지진이 좀 걱정인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 해놨는데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나라들이 이제 유럽에 이제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예전서부터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야 이게 만만치 않다. 또 독일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정확하게 미리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건 예측이 잘 안 돼. 예측이 잘 안 되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하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과 관련된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매우 어려워요. 그 법을 따르기가. 그래서 과학적 조사도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 주민들도 투표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 확실하게 밝혀야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하지 말아라. 크게 해서 문제 생기지 말고 뭐 조금씩 하는 건 괜찮겠으나 사이즈를 너무 키우진 마라 정도로 일단은 독일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는 나라죠.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시도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제 네덜란드 이야기인데요. 네덜란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산유국이에요. 그렇죠. 뭐 석유도 나오고 특히 가스가 많이 나오는 나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테르담 항구 주변에는 뭐 많은 정유소, 뭐 또 석유화학 공장, 뭐 이런 곳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싹 모아서 50km 정도 떨어진 바다 북해에 가보면 옛날에 가스를 캔에다가 이제 가스가 더 이상 안 나와서 방치해 놓은 이제 폐 가스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가스가 나왔는데 거기에 천연가스를 뽑아 쓰고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CCS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몇 년 동안 이제 연구와 이제 검토를 하다가 지금 이제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전체 규모는 한 13억 유로 정도 되니까 우리 돈으로 이제 2조 원 좀 안 되는 규모이고요. 연간 한 100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겠다라고 현재 추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스가 매장돼 있던 곳이니까 그렇죠. 기체를 또 넣어도 그게 뭐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저장하고 있었으니까 거기다 다시 그대로 밀어넣으니까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왜 안 했던 건가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거 하는데 아까 13억 유로가 든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돈을 누가 낼 거냐.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가 그냥 다 세금으로 한다라고 하면 제일 좋지만 또 그러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유럽에서는 지금 배출권 뭐 거래 이런 거 하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대가로 얼마 이상 배출하면 너 배출권을 사. 그래서 배출권이 가격이 매우 비싸지면 야 내가 배출권을 사느니 차라리 여기다가 CCS 시설에 내가 저장료를 좀 내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것들로 이제 가는 방향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이 저장하는 쪽에서 그냥 뭐 너희들이 저장해. 그러면 너희들이 저장만 해주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또 개발할 수도 있는 거죠. 항상 어떤 사업이든 이제 결국은 돈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어떤 걸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유전이나 가스전이 없으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잘 감이 안 오는데 원래 뭐 영화도 옛날 헐리우드 영화나 보시면 이제 드디어 석유를 찾았다. 그러면 막 석유가 막 분수처럼 콸콸콸 나오잖아요. 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체적인 압력이 높아져 있다가 구멍을 딱 뚫으니까 팍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초반에 잘 제어를 못하면 아까운 석유가 그냥 다 새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초반에는 그냥 다 버린 경우도 많아요. 이거 어떻게 잠그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사람들이 잘 제어를 해서 이제 뭐 10년, 15년 이렇게 캐내죠. 근데 캐내다 보면 이 안에 압력이 이제 점점 낮아지겠죠. 예.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뭐 그 샴푸나 이런 거 쓰다 보면 분명히 밑에는 있는데 이게 이제 나오지가 않는. 거꾸로 해서 이렇게 그렇죠. 탈탈탈 털어야죠. 그러니까 분명히 밑에 석유나 가스가 좀 남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뽑아내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도 기술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복잡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단순하지만 규모가 좀 큰 기술을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안에가 텅 빈 공간이라서 압력이 떨어져. 그럼 뭔가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물을 또는 암무가스나 샴푸도 그렇거든요. 물 넣어서 약간 좀 희석되지만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그래서 안쪽에 압력을 올려주면 이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유전에서 지금 뭐 한 50년 이상 지금 60년 이상 계속 뽑아내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막대한 양의 이제 바닷물 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럼 기름은 위에 뜨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산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이제 산유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뽑았었는데 이제 압력이 낮아져가지고 가스를 생산하지 못하는 곳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 거기 좀 남아 있으면 알뜰하게 주걱으로 싹싹 긁어가지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이게 좀 뭔가 좀 그렇죠. 이산화탄소 화석연료 뽑아서 쓰고 거기에 다시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또 쓰고 뭔가 좀 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이건 사기 아니냐 라는 이건 뭐 기후변화 대책이 아니고 화석연료 더 쓰자는 그런 좋게만 느껴지지 않는 건 왜일까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이산화탄소가 문제라면 뭔가 저장해 놓으면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네덜란드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이제 낮아져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우려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정부가 돈을 대서 보조를 해줄 테니까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를 대규모로 해본 적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경제성은 좀 차치해놓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돈도 벌 수 있는지 한번 좀 해보자라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네덜란드는 산유국이다 보니까 이게 기회도 많고 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는 가스를 되게 많이 생산해왔는데 최근에 지진 등의 이유로 이제 가스 생산이 많이 중단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공간에다가 CCS를 활용하면 뭐 가스가 있으면 더 나올 것이고 안 나와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가 잘 되면 이제 연간 100만 톤 규모가 아니고 한 10배쯤 되는 그 규모로 더 넓혀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네덜란드가 좀 앞서 나가는 거죠. 이런 실험을 해보는. 다른 나라도 이제 몇 차례 해봤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도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 북쪽에 있는 이제 몽스타드라는 곳에 이제 시설이 있었습니다. 저도 2009년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 다음에는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북해 가스전 뭐 이제 유전 많잖아요. 여기에 이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한 10%를 저장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만들어보자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일단은 뭐 사업자들을 선정을 해서 라이선스는 이제 발급을 해준 상태예요. 이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라도 도움이 되는데 이게 잘 들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어요. 2030년까지 이렇게 열심히 여러 유럽 나라들이 하면 전 세계적으로 저장 용량은 연간 한 4억 2천만 톤 정도에 달할 거다. 야, 그러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년에 배출되는 이제 이 에너지 관련 뭐 여러 산업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74억 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대로 다 해봐야 한 1%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네요, 이게. 이거를 한다고 이게 뭐 뭔가 될까라고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게 잘 되면은 4억 톤이 아니고 40억 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해에 이제 가스전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용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생산이 멈췄는데 이곳에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실험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하고 비슷한 사이즈, 연간 한 120만 톤 규모로 한번 저장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 예산으로 한번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사업 규모가 좀 큽니다. 뭐 민간 자본 받아도 정부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올해 한번 검토를 해보자.
라는 정도까지는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좀 애매한 상태인데 일단 시행되면 한 6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민자 그다음에 정부 자금 해서 한 2조 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에너지 쪽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래도 네. 좀 수입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네덜란드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는 에너지 팔아서 돈 벌어. 그리고 다시 남는 공간에다가 또 이산화탄소 돈 받고 저장해줘.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배가 아픈 게 사실인데 뭐 우리 현실이 이러니까 네. 뭐 어떻든 간에 그럼 이런 나라들 잘 되는 나라들하고 미리 손을 잡고 그렇죠. 우리 거를 좀 싸게 저장하자라고 뭐 딜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뭐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봐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탄소 포집 저장 기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뉴키즈 온 더 블럭의 투나잇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